그날 제 이름이 적힌 서류를 보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가난이 있습니다. 배고픈 가난과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닌 가난. 정분 씨는 평생 후자의 가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편 성호 씨가 세상을 떠난 뒤 그녀의 통장에 낯선 돈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연금이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정분 씨는 그 돈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고마운 게 아니라 두려웠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돈의 주인이 자신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분 씨가 서류를 파헤칠수록 드러난 건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으로 그녀가 살지 않은 삶의 기록이 존재했던 겁니다.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빌려 살았고 남편은 그 사실을 평생 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돈이 아니라 정체성을 도둑맞은 여자의 이야기.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장례식장 문을 나서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슬퍼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남편 성우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눈물보다 당장 내일 시장 좌판을 챙겨야 했어요. 검은 상복을 벗고 낡은 앞치마를 다시 두르면서 저는 생각했죠. 이제 끝이구나. 조문객들은 제 손을 잡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네요. 홀가분하시겠어요. 그런 말들이 귓가를 스쳤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들은 몰랐죠. 저에게 남편은 끝까지 빚만 남긴 사람이었다는 걸요. 성우는 40대 중반부터 술과 빚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처음엔 사업 미천이라며 돈을 빌렸고 나중엔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냈어요. 저는 시장에서 좌판을 펴고 나무를 팔아 생계를 이어갔죠. 성우는 가끔 술 취한 채 집에 돌아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내가 이러는 게 다 집안 때문이야. 무슨 집안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그는 제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대답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슬퍼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거든요. 우리 부부는 남편과 아내라기보다 같은 지붕 아래 사는 남남에 가까웠어요. 밤이 되면 등을 돌리고 잤고 아침이 오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집을 나섰죠. 딸 미경이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울지 마. 아빠는 이제 편해졌을 거야. 미경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가 죽었는데 엄마는 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느냐는 듯한 시선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좌판을 정리하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제 일상이었죠. 하루 종일 쪼그려 앉아 있으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쉴 수 없었어요. 하루라도 좌판을 비우면 월세가 밀렸고 월세가 밀리면 당장 쫓겨날 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통장 정리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처음 보는 입금 내역이 찍혀 있었거든요. 금액은 60만 원 정도였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무엇보다 노인연금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손이 덜덜 떨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받을 연금이 있을 리 없었거든요. 성우는 늘 제게 당신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윽박질렀고 저는 보험 하나 제대로 든 적이 없었어요. 연금이라는 건 먼 나라 이야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제 이름 앞에 노인연금이라는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입금 날짜는 성우가 사망한 날로부터 정확히 한 달 뒤였습니다. 은행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저기요, 제 통장에 입금된 내역 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직원은 잠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정상 이체입니다. 정기 입금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정기 입금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으로 입금되는 거예요. 혹시 연금이나 급여 같은 거 아니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기 입금이라니. 매달 들어온다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누가 왜 제게 돈을 보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바라보며 떨었습니다. 혹시 성우가 죽기 전에 뭔가를 해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지만 성우는 살아생전 제게 아무것도 남겨준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빚만 잔뜩 남기고 갔죠. 입금된 돈을 저는 쓰지 못했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어요. 쓸수록 뭔가를 인정하게 될 것 같았고 나중에 누군가 찾아와 뺏어갈까봐 겁이 났거든요. 혹시 사기는 아닐까?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달도 같은 날짜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오는 건지, 왜 제게 오는 건지 알 수 없었거든요. 딸 미경이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아빠가 숨겨둔 돈이었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아빠는 살아서도 가족에게 줄 사람이 아니었어. 미경이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돈은 뭐예요? 누가 엄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몰랐거든요. 저는 연금 항목에 적힌 기관 코드를 적어두고 동사무소와 국민연금, 복지상담 전화를 닥치는 대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곳이 없었어요. 어떤 상담원은 공적연금이 아닌 유사급여일 수 있다며 돌려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조회 권한이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저는 점점 더 답답해졌습니다. 내 통장인데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인데 왜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 걸까요? 제 불안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이 가진 성격에서 시작됐습니다. 누가 왜 어떤 기록으로 저에게 보내는지 모른다는 게 두려웠어요. 더 이상한 건 입금 날짜였습니다. 항상 성우의 제삿날처럼 일정한 시간에 맞춰 들어왔거든요. 매달 15일 오전 10시. 마치 누군가 제가 통장을 열어볼 시간을 알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통장 확인해. 그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는 이 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돈의 출처를 밝히기 전까지는
남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뭔가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신분증을 내밀고 본인 확인을 한 뒤 복지수급 이력 조회를 요청했죠.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눈을 2번 깜빡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이력이 하나 더 뜨는데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르신 이름으로 등록된 이력이 2개예요. 하나는 현재 주소로 되어 있고 하나는 다른 주소로 되어 있네요. 그 말이 공기처럼 차갑게 박혔습니다. 제 주민번호와 이름이 같은 기록이 아니라 제 이름으로 다른 주소지와 다른 생활 이력이 연결된 파일이 있었던 거예요. 직원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이쪽 기록을 보시면 어르신이 젊은 시절 특정 기업의 조합원으로 등록된 적이 있네요. 그리고 여러 도시로 전출 전입을 반복하셨고요. 아니에요. 저는 그런 곳에서 일한 적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기록상으로는 20여 년 전부터 특정 급여의 신청 흔적이 있어요. 어르신이 직접 신청하신 게 아니라면 직원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썼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누군가 살았다는 거잖아요. 일단 상급 기관에 질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멍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모르는 제가 살아온 것 같은 기분에 휩싸였어요. 내 이름으로 누가 살았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밤 미경이는 제가 새벽까지 서류를 펴놓고 주소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기록 속에 나온 주소들을 종이에 적으며 기억을 더듬었어요.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낯익은 곳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만 자요. 내일 다시 알아보면 되잖아요. 미경이가 제 어깨를 흔들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미경아, 엄마가 평생 살아온 게 진짜 엄마 인생이 맞는 걸까?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엄마 이름으로 엄마가 살지 않은 삶이 있대. 엄마가 가본 적 없는 곳에 엄마 이름이 있고 엄마가 한 적 없는 일에 엄마 이름이 있대. 미경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도 이 상황이 얼마나 기괴한지 느낀 거죠. 저는 딸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이 누구 손에 있었는지의 문제라는 걸요. 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성우가 남긴 서류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전에 건드리지 말라며 잠금 장치를 해둔 상자였죠. 저는 그 상자를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어요. 성우는 그 상자를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뒀고 누가 건드리기라도 하면 불같이 화를 냈거든요. 이제 성우는 없었습니다. 저를 막을 사람도 없었죠. 저는 상자를 끄집어내 자물쇠를 부쉈습니다. 망치로 내리치자 철컥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떨어졌어요. 상자 안에는 빛 독촉장이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사채 상환각서, 은행 대출 내역, 빨간 글씨로 적힌 연체 통지서들.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성우가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돈을 빌렸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안에 섞여 있던 낡은 사진들이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성우의 모습이 찍혀 있었죠.
그런데 성우 옆에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저는 사진을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어요. 928년 봄. 그때가 우리가 결혼하기 전이었나 후였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빈 문서들의 날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상함을 발견했어요. 빚이 급격히 늘어난 시기가 있었거든요. 정확히 20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는 성우가 지방에 일 보러 간다고 사라지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어요. 성우는 그때 3달 넘게 집을 비웠습니다. 어디 갔는지 뭘 하는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일 때문이려니 했죠. 그런데 돌아왔을 때 성우는 사람이 변해 있었습니다. 술을 더 마시기 시작했고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했어요. 그 시기에 제 명의로 발급된 적 없는 서류가 끼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 조합 가입서, 인감 사용 내역, 제가 본 적 없는 서명. 서명은 제 이름이었지만 필체가 달랐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흉내낸 거였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우가 빚을 진 게 아니라 제 이름을 어디엔가 등록시키기 위해 돈을 썼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왜냐는 거였죠. 왜 제 이름이 필요했을까요? 왜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을 썼을까요? 저는 남편의 지인이었던 태수를 찾아갔습니다. 태수는 시장 골목에서 오래 굴러온 사람이었어요. 성우와 친했고 둘이 술을 마시며 밤을 새운 적도 많았죠. 태수는 좁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정분이 아니가. 어쩐 일이요? 태수 씨, 물어볼 게 있어요. 저는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잠시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걸 어디서 났노? 성우가 남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태수는 시장 골목에서 오래 굴러온 사람답게 말끝을 흐리며 툭 던졌습니다. 성우가 사람 하나 살리려다 내가 고생한 거다.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굴 살렸다는 거예요? 태수는 시선을 피하며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은 묻지 마라. 알아봤자 좋을 거 없다. 태수 씨, 제발이요. 제 이름으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알 권리가 있어요. 태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우 그 친구가 젊었을 때 큰일을 한번 겪었어. 그때 누군가를 지켜야 했는데 그러려면 이름이 필요했던 거지. 자기 이름 쓰면 안 되니까 내 이름을 쓴 거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 이상은 나도 몰라. 성우한테 들은 것도 다가 아니고 들은 것도 술 먹고 한 소리라 정확한지 모르겠어. 태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서며 생각했어요. 성우의 빚은 저를 묶어둔 족쇄였고 연금은 그 족쇄 끝에 달린 증거일지도 모른다고요. 코드의 출처를 끝까지 추적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전화를 걸고 민원을 넣었어요. 마침내 해당 기관의 지역 사무소를 찾아냈습니다. 작은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이었죠. 담당자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이 차분했어요. 저는 그동안 모은 서류를 책상 위에 쏟아놨습니다. 제 이름으로 입금되는 연금이 있는데 제가 신청한 적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요? 담당자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개인 정보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 이름인데요.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인데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연금은 단순 노령연금이 아니라 특정 사건과 연결된 특례급여 성격이 강합니다. 특정 사건이요? 네. 과거에 큰 사고나 재해가 있었을 때 피해자나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어르신께서 그런 사건과 연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사건을 겪은 적이 없어요. 담당자는 화면을 보며 뭔가를 확인하더니 이상한 질문을 던졌어요. 어르신, 20년 전쯤 다른 지역에서 큰 사고나 화재, 붕괴 같은 일을 겪으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저는 쭉 여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기록에는 어르신이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라니, 누구의 보호자란 말인가요? 담당자는 파일을 넘기다 멈춰서더니 화면을 손으로 가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 이제 곧 정리될 거야 같은 말을 한 적 있나요? 저는 그제야 떠올렸어요. 성우는 마지막 병실에서 미안하단 말 대신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통장 확인해. 그게 전부였어요. 그 말이 유언이었다면 이 연금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장난이 아니라 마지막 고백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정보 열람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는 많고 절차는 길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며칠 뒤 받아든 자료는 두툼한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어요. 첫 장에는 제 이름과 주민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 믿기 힘든 문장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오래전 특정 지역의 사건 피해자 가족 지원 목록에 올라 있었고 그때부터 급여가 산정된 흔적이 있었어요. 사건 내용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았지만 산업재해 관련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수급인은 제가 아니었어요. 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한 사람에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이름은 성우가 술만 마시면 욕하며 내뱉던 이름과 닮아 있었거든요. 절대 입에 올리지 말라던 어떤 사람의 이름. 저는 그 이름을 평생 3번밖에 듣지 못했어요. 성우는 그 이름만 나오면 미친 듯이 화를 냈고 술병을 집어던지기도 했죠. 저는 태수를 다시 찾아가 종이를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태수는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가 내 이름으로 그 아이를 살렸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이요? 누구의 아이요? 태수는 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어요. 성우가 젊을 때 큰 사건에 휘말렸어.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한테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성우가 그 아이를 보호해야 했던 거지. 왜요? 왜 우리 남편이요? 그건 나도 몰라. 다만 성우가 그 사고에 책임이 있었던 것 같아.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뭔가 연관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그 아이를 지켜야 했던 거고, 태수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근데 성우 혼자서는 그 아이를 보호할 수 없었어. 자기 이름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내 이름을 빌린 거요. 내가 그 아이의 보호자가 된 거지. 물론 너는 모르고.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의자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그건 나도 몰라. 성우만 알았을 거요. 진실이 가까워질수록 몸이 떨렸어요. 이 이야기의 끝에는 돈이 아니라 제가 평생 내 인생이라 믿었던 기반이 무너지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나이는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구였는데 말투는 공손하지만 눈빛이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자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세요? 저는 정분 씨를 찾아온 게 아니라 정분 씨 명의의 기록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피가 식었습니다.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저는 특정 급여 관련 조사원입니다. 정분 씨 명의로 지급되고 있는 급여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저는 그 돈을 신청한 적도 없고 쓴 적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남자는 자신이 그 보호 대상자와 관련된 사람이며 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사기꾼으로 몰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죠. 성호 씨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미경이가 들어왔어요. 딸은 낯선 남자를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경아, 괜찮아. 하지만 미경이는 남자를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이시죠?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사실 확인을 하러 온 겁니다. 남자는 물러서지 않고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 서류에는 성우가 남긴 자필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정분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은 이미 평생을 갚았다. 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성우의 글씨였어요. 삐뚤삐뚤하지만 분명한 그의 필체였죠.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호 씨가 마지막으로 지키려 한 건 돈이 아니라 정분 씨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이용했는데 동시에 지키려 했다는 말. 그 양면이 제 마음을 갈갈이 찢었어요. 미경이는 제가 또 남편의 그림자에 끌려다니는 걸 견딜 수 없었나 봅니다. 남자가 돌아간 뒤 딸은 저를 붙잡고 울먹였어요. 엄마, 아빠가 죽어서도 엄마를 못 놓는 거잖아. 이제 그만해요. 그 돈 다 돌려주고 우리 그냥 살아요. 울음 섞인 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몰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살고 싶었다. 그런데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니었어. 누군가 내 이름을 쓰고 내 이름으로 살았어. 그걸 모른 채 평생을 살았단 말이야. 미경이는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에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평생 성호의 빚을 갚은 게 아니라 성호가 만들어둔 정분이라는 이름의 틀 안에서 살아온 거였다는 걸요.
이 연금이 무서운 이유는 돈이 아니라 내 이름을 누가 썼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두 사람은 밤새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제 현재 주소와 서류 속 과거 주소를 대조했어요. 그 과정에서 미경이는 어릴 때 아빠가 갑자기 이사를 다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우리 한 번은 새벽에 급하게 짐 쌌잖아. 기억나요? 저는 멍해졌어요. 그랬나?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아빠가 갑자기 이사 간다고 해서 새벽에 짐 싸고 어디론가 갔어요. 그때 엄마도 영문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몰랐다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기억 저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진실은 남편만 숨긴 게 아니라 가족 전체가 견디기 위해 잊어버린 것이었어요. 담당자에게 다시 찾아가 마지막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는 위험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단호히 말했어요. 내 이름을 돌려주세요. 제발이요. 마침내 핵심 문서를 받습니다. 그 문서에는 급여 지급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보호자 변경 또는 보호자의 사망 시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 급여를 정지 또는 승계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제게 돈이 들어온 이유는 성우가 죽어서가 아니라 보호자 변경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어요. 기록 속에서 보호자가 성우에서 저로 넘어온 겁니다. 소리 없이 웃음이 나왔어요. 웃기고도 끔찍했죠. 성우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보호자로 남겨두었습니다. 그건 선물일까요? 또 다른 족쇄일까요? 담당자는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어르신이 원하시면 이 급여를 포기하고 기록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그 사람의 기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딜레마에 빠졌어요. 평생 타인의 빚을 갚았는데 이제는 타인의 기록까지 지켜야 하는 건가요? 그러나 저는 어느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가 아니라 내 이름의 주인이 되기 위해 결정하겠다고요. 남자를 다시 불러 마주 앉혔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나요? 살아 있나요? 살아 있습니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다만 평생 정분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보호받아 왔습니다. 성호 씨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가 원치 않았던 삶의 일부가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호의 상자에서 나온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흐릿한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호가 숨긴 건 돈이 아니라 죄와 구원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죄와 구원의 비용을 제가 치러왔던 거죠. 저는 연금을 유지할지 정리할지 선택권을 가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돈은 정리하되 기록은 정리하지 않기로요. 대신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정분이라는 이름의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제 이력과 권리를 되찾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행정소송까지 불사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제 이름은 제게로 돌아왔습니다. 미경이는 제 선택을 보고 처음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는 거네. 저는 통장을 덮고 시장으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빚을 갚으러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벌고 내 이름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요. 시장 좌판에 앉아 나무를 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가난이 아니었어요.
내 이름이 내 것이 아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야 저는 정분이라는 이름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만들어 놓은 틀이 아니라 제가 직접 새긴 이름으로 살아갈 겁니다. 어느 날 미경이가 물었어요. 엄마, 그 사람 만나볼 생각 없어요? 엄마 이름으로 살아온 그 사람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만날 필요 없어. 그 사람도 자기 인생을 살아야지. 내 이름 뒤에 숨어서 말고. 통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돈은 언제나 두려움의 형태로 왔지만 진실은 제게 용기를 주었다고요. 저는 이제 시장에 나가도 당당합니다. 손님들이 정분이 아주머니라고 부를 때 제 이름이 제 것이라는 걸 압니다. 통장에 찍힌 제 이름이 진짜 제 것이라는 걸 압니다. 미경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시작이야. 맞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누구의 그림자도 누구의 빛도 아닌 정분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